자, 영국사 하기 전에 그 잉글랜드 왕가에 대해서 좀 약간 정리를 좀 하고 나서 영국사 강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전에 영국에서 이제 잉글랜드 치단국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앵글색슨 왕국 치단국이 있었는데 이 치단국 중에 이제 제일 큰 왕조가 에센스 왕가예요. 그래서 이제 알프레드 대왕이 나와서 잠깐 이제 그 통일했다가 다시 그 바이킹에 침입해서 대인 왕조가 있고 다시 대인 왕조가 엑센스 왕가로 넘어갔다가 그 노르만디 원리움에 침입했죠. 그러면서 노르 왕조가 되고요. 그리고 헨리 2세 때부터 플랜테이지네트 왕조 들어요. 그래서 이 노르 왕조, 플랜테이지네트 왕조는 다 프랑스에서 건너온 왕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장미 전쟁 때 이제 랭커스가 하고 요코감이 또 싸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가문이 이제 결혼을 통해서 결합이 되죠. 이게 투도 왕조죠. 예, 투도 왕조의 헨리 7세가 이제 개창됐고, 그다음 투도 왕조의 이제 대표적 왕들 보면 헨리 8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피에 메리라고 해서 메리 왕이 있고, 엘리어스 1세, 그리고 또 이제 있고 중간에 뭐또 에드워드 6세가 있죠.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갖고 있다가 엘리어스 1세가 이제 처녀도 죽으니까 여기에 새로운 이제 왕조가 등장했는데 투도 왕조의 반계열족이었던 스튜어트 왕조예요. 이 스튜어트 왕조는 원래는 스코틀랜드 왕조죠. 스코틀랜드 왕조인데 이쪽에 이제 결혼을 통해서 투도 왕조와 연결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 왕 제임스 1세가 겸하게 돼요. 이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뭐냐면 군준 한 명인데 왕국이 두 개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갑자기 그 이름이, 그 생각 안 나. 하여튼, 두 명의 왕조, 두 명의 왕이, 아니, 한 명의 왕이 두 개의 왕조를 이제 겸하는 그런 형태인데,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가 이제 느슨한 연합 형태가 성장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노버 왕조가 있죠. 스투어트 왕조가 끊어지니까, 독일 하노버 왕조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 하노버 왕조가 빅토리 여왕 때 가서 이제 단절돼요. 참고로 영국도 모계 혈통이 아니라 부계 혈통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 빅토리 여왕은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자식이 그 아빠 쪽의 혈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쪽의 그 혈통이었던 하노버 왕조가 끊어지고 부계 혈통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의 자식이 뭐냐면 이렇게 부계 혈통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노버 왕조가 아니라 이제 그 남편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의 가문을 이제 따라서 제1차 그 섹슨 고버트 고타 왕조라고 해요. 이게 독일 그 뭐냐 가문이었거든요, 남편이요. 그래서 섹슨 고버트 고타 왕조 했다가 나중에 이제 고타 폭격기에서 1차 그 전쟁 때 고타 폭격기가 있었어요. 고타 폭격기 때문에 이제 독일식 이름을 버리고 고타 폭격기 외에도 그 당시 독일에는 감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독일 왕조 표시도 그렇고 고타 폭격기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서 독일식 이름을 펴고 윈조로 이제 이름 같았죠. 그래서 요 섹슨 코보트 고타 왕조가 윈조 왕조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쭉 요약을 해놨죠.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쭉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지금 생각났는데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는 그 나라는 다르지만 한 명의 군주도 이렇게 모시고 있잖아요. 이거 동국연합이라고 해요. 예, 동군연합. 같을 동, 군주는 같은데 나라가 달라. 동군연합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예,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 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이거 잘 정리해놨네, 얘가. 그래가지고 이거 캡처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영국의 절대 왕정은 투도 왕조 헨리 칠세와 더불어 성립되었다. 자, 장미 전쟁으로 과거의 봉건 귀족이 크게 약화된 것은 주된 이유였지만 또한 국민이 봉건 체제의 무질서의 실증을 느끼고 질서와 안정을 시구하여 그 구순종으로서 왕권, 절대 왕권을 구한 거죠. 왜냐면 장미 전쟁 때 막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니까 얼마나 혼란하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카리스마 있는 왕이 등장해서 이게 씌어잡아가지고 질서를 유지하게 한 그런 것을 원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헨리 7세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서 왕권을 강화한 사실도 절대 왕정 설립의 중요한 이유다. 그래서 절대 왕정이라는 거는 헨리 7세의 어떤 정책도 있겠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 투도 왕조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절대 왕정이 성립됐다. 그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요거 장미 정쟁 때 혼란함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헨리는 봉건 귀족 때 사병제를 폐지하고 의사봉건제. 자, 의사봉건제가 뭐냐? 봉건제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의사라는 거는 봉건제 유사한 어떤 기인한 무질서를 종식시키고 안정한 질서를 회복하고 했는데, 자, 유사봉건제는 이제 그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어요. 유사봉건제 뭐죠? 보통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귀족들이 자기를 주잖아요. 그래서 백작부터 해서 공작, 남작, 자작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자기 귀족이라고요. 자기 귀족. 이 자기 귀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영국에 그냥 100명 정도 되는데, 자, 요 자기 귀족들은 각각 뭘 가지고 있냐면 사병제를 운영했어요. 근데 사병제를 운영할 때 이게 영토를 준 게 아니라 얘들에게 뭐냐면 그 합회봉이라고 해서 합회를 줬어. 합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충성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봉건제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게 의사봉건제라고 해요. 봉건제는 토지를 매개로 충성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화폐를 종해서 충성심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장기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종식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안전과 질서를 회복하고 국가 수입을 크게 증가시키는 한편 낭비를 삼가고 이탈리아나 한자 상인 같은 외국 상들 억제하고 국내 상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LHS에는 왕권을 국민적 기반 위에 확립하고 안정과 번영된 국가 여유 있는 것을 이제 국군을 헨리 8세에 넘겼다. 자, 헨리 8세는 이제 원래는 이 사람이 둘째였는데 그 형이 죽으니까 왕이 됐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헨리 8세는 6번이나 결혼했죠. 예,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캐서리하고는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아들이 없었죠. 메리 여왕이 탄생됐고, 두 번째가 이제 이름 기억을 못 하는데 하여튼 그 두 번째 여자로부터 했는데 이게 엘리자스 여왕이고, 세 번째 가서야 에드워드 6세를 얻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두 번째 부인은 이제 뭐 바람 폈다는 이유로 이제 처형시키고, 하여튼 두세 명을 더 처형시켰어. 그 하여튼 이 헬리페스가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6번이나 왕비를 갈고 르네상스계 군주에서 볼 수 있듯이 화려함을 조했으나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일은 없었다. 그는 중앙정부를 개혁하고 종교개혁, 헨리 8세의 종교개혁 유명하죠. 다른 종교는 나름대로 종교개혁은 어떤 종교적 목적에서 이제 했는데, 이 헨리 8세 개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자기 그 뭐냐 부인의 이혼 문제로 해서 그 계기가 됐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상당히 세속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죠. 그리고 소울 해산하고 그것을 이제 그 토지를 측근과 왕권의 지지하게 나눠줬다. 그래서 왕권의 기반을 강화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그의 시대에는 절대 왕권이 확립되었으나 그는 영국의 현존적인 정통을 무시하지 않고 중요한 일을 의회를 통해 실천을 옮겼다. 대개 보면 이제 헨리 8세도 그렇고 뒤에 뭐 엘리자스 여왕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상당히 의회를 존중했어요. 의회와 함께 정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놨는데, 뒤에 이제 스튜어트 왕조 때 등장해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서 제임스 6세, 그러니까 제임스 1세는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의회하고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청교도 혁명이나 뒤에 그 명예혁명을 일으키는 어떤 배경이 됐던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 점에서 이제 헬리치스나 엘리자베스 1세도 동일하였다. 물론 투도 시대 때 의회는 왕권에 정할 만한 힘이 없었고 왕권의 도구, 그러니까 주로 세금을 효율적으로 이제 징수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그러나 프랑스 산부회가 전혀 소집되지 않은 것처럼 달리 영국 의회는 중요한 국사가 있어 그 기능을 유지한다는 사실은 그 두 나라의 발전에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는 아래의 의견, 여러 의견들을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꾹꾹 눌려 있는 데 반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있어서, 물론 의회 실권이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도 아래의 의견을 이제 모아서 왕에게 전달하는 그 시스템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의사결정 같은 걸 조절했기 때문에 불만을 좀 표출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죠. 이걸 합리적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처럼 이렇게 혁명이 일으키지 않았던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회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 기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헨리 8세가 당행한 종교 개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한 영국 교회는 다음에 에드워드 6세 때 헨리 8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그 캐서린하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교황이 반대하니까 결국에는 따로 이제 교회를 만들었다고 이제 했죠. 그 과정에서 이제 예전에 제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헨리 8세가 이제 했던 것이 수장령이죠. 예, 영국 국교의 이제 최 수장령을 공포했고 참고로 수장령이라는 것은 헨리 8세 외에도 앞에서 언급했죠 엘리자베스 여왕도 수장령을 공포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수장령 하면 헨리 8세, 엘리자베스 여왕은 뭐 통일령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헨리 8세나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둘 다 더 수장령이 있다. 왜냐 중간에 피에 메리가 등장했고 카톡에 복귀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복구하는 과정에서 수장령을 공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잠깐 제가 예전에도 제가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이래 갖고 기억이 안 나. 예, 일단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 여기 보면 찾아놓은 것 중에 수장령에 관련된 내용 한번 찾아봤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수장용인데 여기가 이제 뭐냐면 헨리 2세 그러니까 헨리 8세의 수장령이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엘리자베스 1세의 이제 수장령이야. 예, 엘리 여왕의 수장령 두 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수장령 부분을 제가 예전 강의 때 한번 했을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번 보기도 하겠습니다. 읽어보기도 할게요. 자. 텍스트 복사가 아니라 이게 어딘 저 양해 말씀드리자면 이게 챗 GPT로 했더니 이게 화면이 미러링 하는 과정에서 좀 깨져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챗 GPT가 아니라 저기 제미나이를 좀 읽을게요. 예. 그래서 왜 깨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깨지더라고요. 예. 잠깐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제미나이 같은 게 좀 느려요, 이게. 얘가. 1534년 제정된 수장령 Act of Supremacy의 핵심 전문 번역본입니다. 요청하신 원칙에 따라 역사적 설명 없이 사료의 내용만을 제시합니다. 수장령 Act of Supremacy 1534 국왕 전하께서 잉글랜드 교회의 지상 최고 수장이 되시며 그 안에 모든 오류, 이단, 남용을 개혁하고 시정할 권한을 가지심에 관한 법률. 비록 국왕 전하께서 잉글랜드 교회의 지상 최고 수장이시며 잉글랜드 성직자단에 의해 그렇게 인식되고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평화와 통일을 유지하고 이 왕국 내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과 기타 남용 및 무질서를 근절하기 위해 현 의회의 권위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국왕. 우리 주권자 전하와 그 왕위 계승자인 국왕들은 앵글리카나 에클레시아, 즉 잉글랜드 교회의 지상 최고 수장, Supreme Head on Earth of the Church of England으로 취급되고 수용되며 간주되어야 한다. 2. 국왕 전하는 이 왕국에 속한 제국관, Imperial Crown에 부속되고 결합된 상기교회 수장으로서의 모든 칭호, 영예, 위엄, 사법권, 권한, 면책권, 그리고 이익을 소유하고 누려야 한다. 3. 또한 국왕 전하와 그 후계자들은 모든 종류의 오류, 이단, 남용, 위반, 멸시, 그리고 무도함을 검열, 조사, 개혁, 시정, 조정, 구제, 축소 및 수정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과 권위를 가진다. 이는 전능하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기독교 신앙을 증진하며 이 왕국의 평화와 통합 및 안전을 보존하기 위해 영적인 사법권이나 권위에 의해 합법적으로 개혁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4. 위에서 언급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모든 관습, 외국법, 외국의 권위, 처분, 혹은 그 밖의 모든 것은 본 법령의 규정에 반하는 함무효로 간주된다. 추가로 1559년 엘리자베스 1세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수장령 한번 읽어봤고요. 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헨리 8세가 당행한 종교 개혁으로 로마부터 동정한 영국 국교회는 다음 에드워드 6세, 세 번째 부인한테 얻은 거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신교적 내용을 가미되었으나 공동 기독교가 그 내용이고요. 헨리 8세의 첫 번째 아들 왕비의 소생이며 에스파냐 필리페 2세 아내 된 메리 여왕 때 다시 카톨릭으로 되돌았다. 그래서 이 신교도를 되게 박해했기 때문에 보통 이 피에 메리 여왕이라고 했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보다 10살 연하였던 필리프 2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 국민으로부터 인기가 없었어. 예. 그리고 이제 메리가 또 인기가 없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필리핀 2세가 이제 어디하고 공격을 전쟁을 하고 있었냐면 프랑스하고 이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탈리아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필리핀 2세가 영국에 참전을 요구했어요. 근데 그 당시 영국은 경제도 되게 궁핍했고 굳이 프랑스와 싸울 이유도 없는데 메리는 카톨릭 신자고 또 필리핀을 이제 적극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필리핀을 벌써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룻밤 자고 그냥 도망쳐 나왔는데 그래서 메리가 의회의 어떤 반대에 불구하고 1557년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한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하고 싸우게 됐는데 이때 이제 프랑스 왕이 뭐냐면 뭐냐면 프랑스 명장 기지공이라는 사람이 왕이 아니라 기지공이 그 당시 이제 기습 공격에서 카렌을 함락했어요. 이게 이제 1558년이에요. 카렌은 백년 전쟁 이후에도 계속 프랑스 안에 영국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걸 점령한 거야. 그래서 그때 백년 전쟁 때 이제 에드워드 3세가 점령하고 나서 계속 프랑스 땅이었는데 210년 동안 영국 땅이었다가 요때 이제 카렌이 이제 함락되면서 상실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좀 기억하고 이때 카렌이 상실됐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8세 두 번째 왕비였던 엠 부린의 소생이었던 그 엠 부린이다. 이때 생각나는 천일의 뭐 그 왕비인가? 하여튼 뭐 그 예전에 영화 있었죠. 기억은 안 나지만. 예. 자, 하여튼 소생인 25세 엘리어스 1세가 왕에 계승되었다. 자, 엘리어스 7세는 셰익스피어가 상징하듯이 영국 르네상스 개화교 트도 왕조기의 절정기로서 그다음 영국의 근대적 발전에 확고한 기반이 구축된 시기도 했다. 그 여왕이 즉위하자 신교적인 영국 국교를 확립하면서 종교면에서 국민적 통합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카톨릭에 대한 입장이야. 카톨릭을 굳이 탄압하진 않았어요. 카톨릭을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카톨릭 교도가 뭐 이렇게 간직을 진출할 때는 모르겠는데 자기 집에서 이제 모여서 그 예배 활동하는 거는 굳이 탄압하지 않았어. 그렇지만 이제 표면적으로는 뭐냐 영국 국교회를 이제 통일했죠. 왜냐 하나의 왕국은 하나의 통일 그 하나의 왕국에는 하나의 종교가 필요하니까 일단은 영국 국교를 국교화시켰지만 카톨릭을 굳이 나서서 탄압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간대한 정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신구교의 극단파를 제하고 종교적 강대한 태도 취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여왕이 이제 있을 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뭐냐면 통일령을 공표했죠. 수장령도 공표했어요. 그래서 통일령 내용을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통일령은 뭐냐면 영국 교회 그 영국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국교를 믿어다. 그 내용이 하나의 왕국에는 하나의 종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카톨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뭐 행사하지 않으면 간단한 조치를 해서 그냥 믿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수장령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통일령이 있어요. 예, 통일령.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어디까지 있어? 자, 영리한 여왕은 일생 독신으로 지냈으나 필리핀 2세를 비롯해 많은 구원자들을 적절히 조종하면서 외교 정책에 타고난 효과를 거뒀다. 자, 여왕의 행정부는 능력적이었고 의회는 여왕에게 순종했다. 참고로 이제 이때 필리핀 2세하고 그 당시 또 엘리어스 여왕이 싸웠죠. 예. 처음에 구해했다가 퇴짜당했죠. 이게 처제인데 처제한테 껄떡거리다가 이제 퇴짜당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때 이제 네덜란드 독립전쟁 과정에서 이 영국이 네덜란드를 도와주는 과정에 필리핀 2세의 무력 함대를 격파했잖아요. 그게 그 유명한 카렌해전이죠. 이 카렌해전은 제가 전 시간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여왕의 행정부는 능률적이었고 의회는 여왕에게 순종했다. 자, 경제는 계속 발전했고 1600년에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어 해외 발전에 큰 기틀을 했다. 자, 인허가 회사인데 주식회사야. 자, 요 관련된 내용들은 회사법 관련돼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거든요. 거기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당시 스코틀랜드는 모든 면에서 후진적이었고 그나마 이제 프랑스의 기지가에 메리가 설정하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나바에 들어온 이제 존 노스가 이 칼빈 계통의 장로교 교회를 세우고 반프랑스적 국민 감정의 구심점이 되었다. 그래서 요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존 노스가 그 스코틀랜드를 거의 장악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때 존 노스가 퍼트린 이제 그 파가 장로파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1562년 메리의 딸이 동시에 헬리치스 증손인 메리 스투트가 스코틀랜드 통치하다가 프랑스에 건너갔을 때 그녀의 장르고도의 강력한 반항으로 당면하였고 7월 10년 후에 결국 어린 제임스 2세를 장르고도에서 손에 넘긴 채 영국을 피신했다. 그래서 제임스 6세가 이제 여기 그 앞에 메리 스투트의 그 뭐냐면 아들인데 이 메리 스투트가 원래 스투트 가문 자체가 카톨릭 집안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톨릭교도겠죠. 자, 거기다 이 메리 스투트가 상당히 뭐냐면 매력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있었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와가지고 잉글랜드 오니까 요길 중심으로 구순점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자스 여왕일 때는 위기식을 느껴요. 잘못하면 메리 스투트가 왕이가 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죽은 후에요. 그러니까 이제 메리 스투트를 이제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가지고 뭐냐면 뭐 반란이 있겠다 해갖고 처형을 시켰죠. 예. 자, 하여튼 엘리어스는 메디스토트가 가엾긴 했지만 영국의 왕의 기습을 갖고 있고 카톨릭과 에스파냐 온갖 음모의 주인공이 추대되는 걸 보고 그녀를 처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이제 그 에스파냐 필리프 2세는 그 엘리자스에 대한 구원을 실패하고 영국의 설악선. 설악선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국가가 어떤 특정한 이제 혜택들에게 약탈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야. 그래서 이 약탈물 중에 일부를 국가에게 갖다 바치고 남을 가져라. 그래서 근데 약탈 대상은 자국의 성박이면 안 돼. 남의 성박이어야 돼. 타국에. 그래서 영국은 그 당시 스페인하고 어떤 이제 경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드레이크라는 해적에게 일종의 약탈을 이제 허가할 수 있는 허가권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스페인 그것을 이제 탈취한 다음에 그 중에 10%는 나한테 주고 2, 30% 넣어주고 너는 나머지는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은 거죠. 예. 그래서 국가가 인정한 약탈 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자 물론 이제 영국 배를 약탈해서는 안 돼요. 스페인 배만 약탈해야 돼. 그래서 드레이크가 이러한 사락서를 거느리고 에스파냐 상선을 이제 약탈하면서 세계 일주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 필리핀은 그 대사를 보내서 그 스페인 대사를 보내서 그 영국 엘리자베스에게 얘를 처형을 요구했는데 엘리자베스는 그 자리에 이제 뭐냐면 드레이크는 이제 보내고 물려서 이제 뭐냐면 기사 자기를 줬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뭐냐면 그 열받은데 거기서 메리까지 처형되고 하니까 이때 이제 필리페가 뭐냐면 무력함대 파견하고 영국함 해군은 이를 격파하면서 해상의 우위를 확보했다. 이게 유명한 카레네전이죠. 카레네전. 예. 이건 네덜란드 독립전쟁 와중에 이제 했던 거야. 요거는 예전에 한번 제가 시험에 저기 한번 언급했었는데 카레네전은 교과서에도 자주 언급됐으니까 한번 봐두세요. 요거 한번 나올 것 같아. 요거는 예. 자, 그 다음에 사회 변화와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투던 시대 때 이제 혁명이 발생한 1640년 사이에 영국 사회에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이러한 사회 변화는 청교도의 혁명의 주된 배경 내지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1520년부터 1640년까지 영국 인구는 배로 증가했고 이러한 인구 증가는 농업 생산을 자극하여 기술을 개량했고 대규모 경작지를 중심으로 경작지의 증가를 초래했다. 한편 15세기 이래 영국의 국민적 산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모직물 공업이라는 거는 양모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생산된 거잖아요. 원래 모직물 공업은 그 앞에 네덜란드의 이제 뭐냐면 어떤 지역이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프랑드죠. 그 지역에서 생산되고 양모를 이제 영국에서 이제 이렇게 수출하는 그고 거기서 만들었고 모직물을 이제 유럽에 갖다 팔았는데 패스트가 유행했던 시기에 요때 그 뭐냐면 그걸 이제 네덜란드 기술자들이 햇을 피하려고 요쪽 영국 건너왔어. 영국에서 그 후에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네덜란드와 경쟁 관계를 하게 되죠. 이제는 양모를 자기가 생산해갖고 이제 모직물을 직접 만들게 되니까 네덜란드와 또 경쟁 관계가 되는데 자 하여튼 이 모직물 공업이 날로 육성해지고 이에 대해 목양을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목장을 만든 일반 인클루즈 운동이 날로 상행했다. 그래서 이제 잉크 운동은 1차 잉크 운동, 2차 잉크 운동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잠깐 요걸 이제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잠깐만 예. 요걸 세팅을 안 했네.
자, 여기 이제 1차 잉크워즈 운동, 2차 잉크워즈 운동 하기 전에 잠깐 이제 그 영국의 계층 구성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아까 이제 좀 얘기했지만, 자기 귀족이 위에 있고, 자기 귀족은 아니지만, 여기 이제 부면 기사층이 있거든요. 기사층. 영국에서 기사는 어떤 호칭이지, 명예직이지, 귀족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기사층 중에 상당수가 뭐냐면 젠트리야. 이들은 자기 귀족은 아니지만, 그 지역 내에 뭐냐면, 약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향신이라고 또 부르긴 해요. 이 해석에 따라서 귀족보다 하이고 요몬보다 상인 계층인데 대부분 지주들이에요. 지주고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들은 이제 그 지역의 치안 판사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젠트리의 장남은 이제 그대로 젠트가 되는데 차남, 삼남 이런 사람들은 그 이제 토지를 물려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가가지고 상인이 되거나 행정가가 되나 법률가, 의사 계층이 돼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프랑스처럼 이런 계급 혁명이 일어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젠틀리 계층들이 주로 이제 뭐냐면 지주 계층 하면서도 또 전문가나 행정가 그다음에 법률가, 의사 같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도시 사람이나 농촌의 그런 중상층이나 다 똑같은 그 집안 사람이야. 그러니까 계급 간의 갈등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처럼 이제 계급 간의 어떤 대립으로 인해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특징인데 하여튼 이 젠트리는 지주 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직접 이제 뭐 농사 짓고 그런 건 아니고 자기 땅을 토지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주로 요몬 계층들에 맡겼어. 요몬들. 그래서 이 요몬 계층들은 자기 땅도 있고 젠트부터 이제 뭐냐면 땅도 임대 받아가지고 대규모 강작 경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인데 이 요몬들은 원래 이제 요몬이라는 명칭이 중세 시대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요몬 자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롱보우 있죠. 장궁을 무장할 수 있는 어떤 세력들 그런 계층들 요몬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중장보 그 장보 농보를 이제 갖추고 전쟁에 나가려면 어느 정도 중소농민이기 때문에 이 자영농적 기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요민화 지칭하고 이게 계층은 이제 명칭을 붙여지게 되는데 자 요문들은 자기 토지도 있고 그 다음에 젠틀부터 또 토지를 빌려 차지농은 이제 빌렸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이제 뭐냐면 농사를 지면서 또 임금 노동자를 고용해갖고 이제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보통 조선 후기 때 경영 분홍의 어떤 모델이 됐던 인물이죠. 예. 그래서 이 요몬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요몬들이 또 토지를 또 많이 소유하면 또 앞에 있는 젠트로 가고 이렇게 이제 있고 좀 젠트 계층을 이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층이 뭐냐면 젠트리 요몬 외에도 농업 노동자였어. 그러니까 그 뭐냐면 요몬들이 젠트부터 모든 토지 거의 99% 토지를 받고 하니까 이제 땅을 이제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야. 이들은 이제 뭐냐면 농업 노동자가 돼갖고 이제 하거나 아니면 도시에 올라가서 빈민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1차 인크루전 운동과 2차 인크루전 결과 그다음에 젠트리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세가 그다음에 경영권 요몬 그 토지 경영권 갖고 요몬 세력들이 토지의 어떤 소유권과 경영권을 나눠 갖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세력들은 이제 뭐냐면 농업 노동자가 되거나 아니면 빈민이 되거나 2차 잉크루전 운동 때는 노동자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 그래서 이런 농촌사회 계층화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계기가 마련했던 것이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1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1차 잉크루즈 운동과 2차 잉크루즈하고 이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젠티를 중심으로 해갖고 뭘 이제 숭배하기 시작하냐면 청교도 세력들이 이제 등장해요. 청교도. 청교도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영국 국교회의 한 분파예요. 근데 영국 국교회에 있는 카톨릭의 좀 요소를 좀 깨끗이 하자 해서 청교도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젠트리 계층 중에 상당수가 이런 청교도 세력이 됐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그래서 젠트리 계층과 요몬 중에 상당수가 를 받아들였다. 청교도화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이제 인클루전 운동이 있어요. 인클루전 운동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1차 인클루전 운동과 그 다음에 2차 인클루전 운동 이렇게 이제 두 개도 이제 볼 수가 있죠. 1차 인클루전 운동은 모직물 공업 정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많은 이제 그 지주들이 자기 땅에 이제 펜스를 치고
그 농민들 땅을 이제 뺏고 거기 양을 이제 키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차 인클루전 운동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앞에서 말하는 3분할제 그러니까 젠트리 그다음에 요먼 그다음에 농업 노동자 이 3분할제가 이제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걸 이제 할 때 그 양을 키우고 농사를 지을 때 지주 젠트리 계층이 직접 한 게 아니라 빌려줬죠. 그래서 요먼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했다는 거. 그다음에 2차 농업혁명은 이게 제2차 이제 인클루전 운동이라고 이때 농업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인구 증가야. 많은 인구를 이제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뭐냐면 논밭을 이제 논을 밭을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농업경영 합리화가 됐고 이 과정에서 2차 인클루전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소외됐던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가서 뭐냐 산업혁명이 됐다. 산업혁명 그 노동자가 돼서 그 산업혁명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 관련된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잠깐 이제 1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나오는데 1차 산업혁명은 뭐냐? 이게 석에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은 이제 18세기 후반에 이제 일어난 우리가 산업혁명 생각하는데 여기 석회나 세계문화사나 뭐 다른 책에서는 좀 다르게 구분하고 있어. 그래갖고 오리지널 산업혁명이 있고 그 다음에 1차 산업혁명이 있고요. 15세기에서 16세기 거쳐서 그리고 나서 2차 산업혁명이 있어. 그래갖고 1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생각한 오리지널 산업혁명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산업혁명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농촌 수공을 발달하면서 또 이제 1차 인클루전 운동을 그 하는 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비누라든지 철사 이런 것들 만드는 과정에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요. 이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 그다음 2차 산업혁명 이렇게 분류하더라고요. 이게 석의 분류예요. 예, 석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제가 1차 산업혁명, 1차 인클루전 운동, 그 다음에 2차 인클루전 운동, 이렇게 이제 봤거든요. 여기 있는데, 여러분 1차 인클루전 운동 관련돼 갖고 이제 유명한 게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잖아요. 예. 그래서 양들은 본성이 온순하고 쉽게 다룰 수 있는 동물인데, 목축지의 증가로 인해서 사람을 잡아먹는다. 예, 양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있고, 뒤에 이제 2차 인클루전 운동, 여기에 있는데, 예전에 2차 인클루전 운동이 한번 나왔어요. 02년 기출문제.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영국의 인구 증가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정통적인 농업 생산 방식으로 그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영국 농촌에서 자본주의적 농업 경영 방식, 기술 발달과 경제적 증가, 농업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농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농업 기술의 발달 내용은 서양사 강의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노동 생산성과 토지 효율성을 높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냐 경제가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여러 그 넓은 토지를 경제하는 강작 경영 방식 있잖아요. 단위 면적당 노동 인구를 줄이고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고 그때 이제 여기 이거는 각자 보시고요. 자, 그럼 주도층이 누구였냐? 2차 그 산업 저희 인클루전 운동은 누가 적었냐면 그 앞에 요몬 계층 있죠. 요몬 계층이죠. 요몬 젠틀리도 있지만 요몬 계층이 있다. 그래서 요몬이 이제 대농장을 건너가면서 자본가적 차진농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인클루전도 또 뭐라고 하냐면 그 의회 인클루전 운동이야. 의회 인클루전 왜 의회 인클루전 운동 하냐면 예전에는 중세 시대 영향을 받았고 토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 토지를 하나로 합쳐야지 강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토지 문제, 소유권 문제다 보니까 이게 조절이 어려워. 그래서 의회가 직접 나와서 법을 만들어갖고 토지에 집중할 게 있다. 그래서 이제 법에 의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이걸 의회 인클루전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 흩어진 경작지를 토지의 교환 및 매매를 통해 한 곳에 집중하여 그 주위에 올타를 치고 토지의 배타적 권리를 확립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서양사 강의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양사 강의는 요즘에 잘 안 읽죠. 근데 읽어보면 또 시간 되시는 분도 읽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이게 주제별로 해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세기 중엽의 이전의 인클루전은 주로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 위에 토지 매매 교환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후에는 이에서 제정된 법의 근거에서 진행된 인클루전가 일반화되는데 요 2차 이것을 인클루전을 운동은 의회 인클루전이라고 부른다. 어떤 지역 내 농토의 3분의 2 이상의 소유한 지주들이 모여서
그 지역 전체 농토의 인크루즈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하고 이것이 통과되면 인크루즈법이 된다. 그래서 이 법이 당초 인크루즈의 계획 작성에 참여하지 않거나 않았거나 이에 반대하는 사람도 토지의 매매를 교환 대상이 되어 강제를 가지게 됐다.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 되면 강제로 이 지역의 토지를 이제 교환하고 매매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받은 집중시키는 그런 법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월경지가 아니라 월경을 합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요. 결국에는 2차 인클루전 운동 결과 이 많은 농민들이 어디로 갔다? 노동자로 갔죠. 그래서 영국의 산업혁명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했다. 참고 1차 인클루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산업혁명 전 이전 시기예요. 이게 대충 이제 엘리자베스 왕 때거든요. 이때는 이제 도시 빈민화돼요. 그래서 이들 빈민을 이제 막기 위해서 빈민법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지만 2차 때는 요걸 했다. 영국 산업혁명에 필요한 노동을 제공했는데 요거 관련돼서 예전에 사지선다 그 문제에 오답으로 한번 나온 적 있어. 예, 요 관련돼서 문제 쉽죠? 이거는 이제 나오면 금방 쓸 텐데 혹시 모르니까 그 하여튼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부터 읽을게요. 1차 잉크로즈 운동 관련된 내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5세기 이래 영국의 국민적 산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모직물 공업은 날로 융성해지고 이에 따라 양모를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목장을 만드는 이른바 잉크로즈 운동이 날로 선행됐다. 그 결과 수많은 소농가, 빈농이 토지로부터 추방되어 토지 없는 임금 노동자로 전락한 방면에 그러한 농업 노동자를 고용해서 대규모 경작지를 자본주의적 경영하는 자본가적 차진농이 등장했고 지주라는 영국 농업경영의 이른바 삼분할제가 성립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차 인클루즈 과정에서 젠트리 계층, 자본가적 차진농, 요몬 계층이죠. 그다음 농업 노동자, 삼분할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16세기 후반에 해외 무역에 큰 발전이 없었으나 17세기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신장하여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정치에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게 증대됐다. 특히 이제 모직물 수출은 그 비중이 컸고 사회 통합에 강력한 요인이 됐는데 왜 그냥 모직물 수출과 관련된 연간 산업 그 모직물 수출과 관련된 그 뭐냐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단순히 이제 옷만 짜는 게 아니잖아요. 양떼를 가진 지주층이나 또 방적이나 직조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공업자, 그 다음에 이걸 또 수출하는 사람들 등등 해가지고 모직물을 연계되었고 같은 이해관계를 공통의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집단들이 형성됐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그것은 양떼를 가진 지주층이나 방적, 직조를 종사하는 가난한 노동자와 그다음 수공업자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이들 경영하는 직조업자와 모직물 수출에 종사하는 상인 등 강범위한 사회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직물 수출은 지주층과 수공업자 그리고 상인 집단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동질성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관련된 가세나 독점권, 각종 부가금이나 외국 무역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그들에 대한 정부에 대한 공동 정서를 형성했다. 이게 이제 민감하니까 만약에 이걸 잘못 걷는 걸 세금을 더 많이 걷거나 그 다음에 통제를 하거나 무역을 통제하거나 다 이제 연결돼 있잖아. 이게 공급망에 이제 모직물의 어떤 공급망 사슬에 다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걸 해결해서 공동 정서를 형성할 수밖에 없겠죠. 예. 해외 무역 못지않게 국내 산업 또한 크게 발달했으며 17세기 전반기에 이자율이 10%, 5%.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이 산업혁명이 먼저 발달 중의 이유가 뭐냐면 이자율이 되게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영랑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이 또 성립되잖아요. 자, 그래서 자본이 증가했고, 그다음 석탄 산업, 철사, 유리, 비누 제조 이게 자 양떼하고 관련된 거예요. 양을 키우다 보면 양이 이제 넘어가지 못하게 철사를 둘러 쳐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유리 비누 같은 거 양을 이제 뭐냐면 깨끗이 씻어줘야 될 거냐 등등 해가지고 이제 신규 산업이 일어났고 그래서 모직물 산업의 어떤 여파로 이제 만들어졌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부 경제 사가들은 1차 산업혁명에 부를 정도 그 비중이 크지는 않았고 영국 경제는 이제 소규모 생산과 그 산업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에 부를 정도 그 비중은 크진 않았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앞에서
오리지널 산업혁명 요 전에 1차 산업혁명 있고 2차 산업. 이거는 일부 사학자들, 경제사학자들이 부른 거야. 보통 우리가 이제 교과서 할 때는 1차 산업혁명을 19세기, 18세기 후반에 일어난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요렇게 이제 부른 학자들이 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영국 경제 여전히 소규모 생산과 산업이 지배적이었으나 신규 산업이 자본주의적 대규모 생산했던 점도 주목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경제 발전과 더불어 주목은 런던의 급속한 성장이다. 그래서 16세기부터 17세기 초에 거쳐 경제 성장의 주요 국민이 런던에 집중되었으며 인구 또한 늘었죠. 그래서 6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이제 증가했고 이 기간에 인구가 전체적 배로 증가한 사실과 거의 2만 5천 개 5천 명이 넘는 도시가 없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런던의 인구 증가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도 그렇지만 영국 경제에서 이 런던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아. 지금 더 높죠? 예, 요즘에 영국이 제조업이 딱 다 죽다 보니까 금융업이나 서비스만 발달됐거든. 그러니까 런던이 이제 거기에 메카잖아요. 그러니까 런던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그 인구도 늘어나고 런던이 영국 그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높다 그죠? 예. 자, 하여튼 1550년 영국의 주요 수출 상품인 모직물의 90%가 런던을 거쳐서 수출되었고 17세기 런던은 영국의 수출의 70% 내지 80%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게다가 런던에는 이제 각종 법정이 집중되어 있어 영국의 법적 중심지로서 런던은 권력의 거대한 지대도 장악하고 있었던 삶이다. 그러면 이제 만약 왕권이 런던을 상실했다면 그거는 군사, 경제 및 정치 의 중요한 그 자원의 상실을 뜻하며 런던을 상실하고 한 왕이 그 연명할 가능성이 심각하다. 이거 왜 굳이 그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이제 청교동명 과정에서 찰스 1세가 런던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런던 혁명파가 장악하게 되고 이때 이제 잉글랜드 내전이 났지만 결국에는 찰스 1세가 졌죠. 예, 그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랑 같이 이제 경제 발전의 수반에서 큰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1540년부터 1640년 이르러서 기간에 영국의 사회사나 정치사에 있어 핵심적인 사실은 지주계층과 전문직 종사자의 수적 증가 부의 증대다. 그래서 지주계층하고 전문직 종사자, 아까 이제 젠트이라고 하는 계층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장남된 젠트리가 되지만 차남, 삼남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도시에 올라가서 의사가 되거나 법률가가 되거나 상인이 되거나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계층적인 동질성이 상당히 강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하여튼 인구는 그 기간에 이제 배로 증가한 데 비해서 지주계층은 3배도 증가했으며 그들은 특히 교회, 특히 스톤 재산의 매각에서 직감정적인 토지를 획득했고 앞에 이제 헨리 8세의 이제 뭐냐면 이런 종교개혁과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투도 왕조 때 핵심적인 지지층이었다 보시면 돼요. 이들이요. 예. 자, 이러한 이제 추세가 더불어 특히 주목된 것은 지주계층의 젠트리의 현재 양적, 질적 향상했다. 귀족들은 스톤 재산을 구입하는 기증을 받았으나 곧 그것이 젠트리에게 팔았고 그래서 소규모 등기 소장농이나 제가 말을 잘못했네. 근데 여기에서는 지주계층을 젠트리하고 이제 좀 약간 구분해서 보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건 저는 아까 젠트리하고 지주라고 얘기했는데 대부분 젠트리가 지주예요. 이 사람은 왜 지주가 욕을 했는지 아마 요 지주 계층은 제가 이제 문맥상 이제 볼 때 자기 귀족을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예. 자기 귀족.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지금 자기 귀족이고 자기 귀족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처럼 이런 자작, 공작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강력한 왕권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받았고 이 토지를 뭐냐면 젠트에 팔아넘겼다는 거. 그 내용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젠트리하고 이제 전문 종사자하고 요거는 젠트리가 아니라 요게 문맥 볼 땐 자기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자기 귀족들이 젠트에게 많은 토지를 팔았고 그래서 소규모 등기 소장농이나 정기 소장농들도 물가 등과 소장농 상승 후 압박을 받고 그들 또한 젠트에 많이 팔았어요. 일반 이제 그 예전에 그 소장농들 있죠. 이들도 이제 뭐냐면 그 소장농 상승 때문에 그들의 토지를 그 뭐냐 용원에게 팔아는 그 경영권을 팔아는 아마 그 당시에는 소유권도 있었고 경영권도 있었나 봐 경작권. 그래서 이 경작권을 소유권은 이 젠틀이나 지주들이 갖고 있지만 이것을 경작권을 젠틀이나 자영농 용원에게 넘겼고요. 젠틀이도 상당수 경작권을 용원에게 넘겼죠. 예.
그래서 이 요몬들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디야의 토지의 흐름은 사회계층 양극부터 젠틀에 향해 흘렀던 것이다. 물론 이 젠틀 중에 빈곤한 젠틀 그리고 몰락한 젠틀도 있긴 하다. 왜냐면 땅이 이제 축소되거나 아니면 뭐 젠틀 계층에 태어났지만 이제 뭐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 번번한 직업이 없으면 몰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 당시 젠틀은 이제 지위가 항상 됐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절대적인 수적인 면에서 부에 있어서 하나의 유력한 신분 집단으로 해서 젠틀 계층이 현저한 대두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젠틀은 지주라고 얘기하지만 앞에서 말했지만 지주 외에도 전문 계층까지 다 넓게 포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좀 젠틀은 비단 지주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지주지만 이들의 차남, 산남은 상인이나 전문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넓은 범위의 이들도 젠틀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남이나 삼남은 대학에 그리고 법률업에 쏟아져 들어갔으며 상업에 훈련을 쌓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하원 이석에 약 300석부터 500석을 증가했는데 젠트의 의석 점유율이 50% 75% 증가했고 그다음 젠트리가 이제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치안판사죠. 치안판사 역할이 치안판사가 그 지역의 이제 사법, 행정권을 장악했다는 간단한 이제 법률 집행이라든지 행정 역할을 그 행정 업무를 이 치안판사가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젠틀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전문직 계층인데 전문직 계층은 젠틀에서 파생돼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넓은 의미의 이들도 젠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부유한 유력한 집단은 법률가였고 그 다음에 의사였다. 그리고 또 상인도 있고 상인들이 런던과 지역 주요 도시의 상인 엘리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새로이 대두된 유력한 사회계층, 특히 젠틀리는 17세기 때 귀족과 왕권부터 해방되어 자신감을 넘쳐 있었고, 이때 젠틀의 의미는 앞에 이제 지주 외에도 넓은 범위의 젠틀 있죠? 요걸 이제 포괄하는 것 같아,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스투어트 왕조의 사치와 낭비, 압제와 전제 상징 궁중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이데올로기에서 지방, 컨트롤 의식이 강했고, 그리고 이를 이제 국민적 이데올로기를 순환시킨 한편, 그러니까 이제 중앙 권력에 대응하는 지방 권력이 컨트롤 의식이 이제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법을 중심한 영국의 현정적 정통을 지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자, 영국 같은 경우에 불문법 국가죠. 그러니까 따로 이제 헌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헌법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제 그 헌법 역할을 했던 대헌장, 뭐 권리청원, 권리장정 이런 것들 이제 헌법을 보잖아요. 그걸 이제 시대에 따라 재해석하면서 했는데 보통법은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보통법이라는 건 뭐냐면 위에서 제정해서 아래로 내는 게 아니라 그 판례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일종의 보통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 판례가 있고 여기 판례가 있고 여기 판례가 있고 여기 판례인데 공통적 판례 간의 어떤 공통성 있잖아요. 그런 걸 뽑아가지고 만든 것이 보통법이다. 그래서 톱다운 그 법률 시스템이 아니라 버튼업 밑으로부터 판례를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진 법률 형태가 보통법이다. 예. 그래서 모든 지역을 해서 다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 그래서 이거 예전에 유럽의 중세사 할 때 좀 얘기했죠. 헨리 2세때 뭐 왕실법정 관련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판례법 중심의 영미법의 특징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예, 그래갖고 그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판사의 판례가 상당히 법으로서 이제 뭐냐면 높게 평가를 받거든요. 법에 준해서 이제 어떤 기준이 돼요. 우리는 그 참고 사항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또한 젠틀이나 전문 직업인 중에 많은 수가 청교주의, 퓨리티니즘. 그러니까 영국 국교에 있는 카톨릭 요소를 없애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청교주의라고 하는데 이 청교주의를 받았어. 그래서 청교주의의 영향은 소상인, 수급자, 상중주, 그다음에 자연농민 사이에 강하게 퍼졌다. 특히 후자, 중산계층과 그 하층에 대해서 청교주의는 문자해독과 교육의 기능을 수행했다. 그래서 이제 청교주의가 확대되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제 보고 익히고 그리고 이제 카톡을 비판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나름대로 교육이 됐겠죠? 자, 이런 이제 견고한 청교도는 성경을 읽기 위해 글을 배웠고 청교도 목사는 신도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설교를 하였으며 그 설교는 교육적 의미와 더불어 농촌의 자영농민과 도시의 수공업자들 정치하는 데 역할했다. 그래서 이제 청교도 목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이 정치가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치가 아니다. 왕정을 비판하고
그리고 성공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화될 수밖에 없죠. 청교도주의가 확산되면서. 그래서 그들 후에 수평파가 알려진 집단의 어떤 사회적 기반이 되었다. 자, 이상과 같이 사회 경제 균형의 변화는 청교주의 전파 및 교육의 확대와 더불어 어, 한편으로는 정통적인 권력의 보유자, 즉 국왕, 궁중인, 고위성직자 및 귀족계급과 함께 단 한편 젠틀이 법률가, 상인, 자영농민이 소상인이 점차 증대하는 어, 이게 뭐야? 청교주의 전파 및 교육의 확대와 더불어 한편은 정통적인 권력의 보유자, 국왕, 궁중인, 고위성직자, 귀족계급과 다른 한편으로는 젠트리와 법률가, 상인, 자연농민, 소상인이 점차 증대하는 이게 뭐 도중에 이렇게 끊었어. 증대하였다라고 해야지. 예. 그러나 여기 근데 증대하는 애가 근데 이게 좀 문장이 좀 이상하죠? 증대하였다 이렇게 하고 해는 그러나부터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자연스럽죠? 그렇지만 아직은 동질적이 아닌 세력과의 세력 사이에 마찰이 발생한 것을 예고한 것이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들 세력과 이제 앞에 이제 세력계 세력 등의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다는데 이건 물론 종교적 차이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치 신념 다양해요. 이건 뒤에 좀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뭐 계층 간의 어떤 차이점이 두려진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청교도혁명 의의할 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17세기 때 영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는 후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치적 가능성에서 협동적으로 참여시키는 문제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앞에 얘기한 요 얘네들을 새롭게 등장한 애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정치적 어떤 그 정치에 개입시켜 갖고 정치에 참여시켜 갖고 이들과 같이 뭐냐면 이들 나라를 이끄는 것인가. 그건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새롭게 성장한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정치 끌어들여 갖고 같이 협력해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였다. 여기 쓴 것 같아 보니까요. 예.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앞에 지방 컨트리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다음 젠틀 계층이 남이 컨트리 이들이 지방을 근거지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식을 갖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지방의 의미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지방이라 함은 자체의 어떤 적극적인 내용보다도 절대왕권과 그 궁전의 반대 개념이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따라서 궁중의 사치나 부패에 대한 어떤 전원적이고 소박한 거 그리고 이 압제에 대한 독립과 자유, 중앙 집권과 지방 자치 균형. 그래서 중앙 권력의 어떤 부패상에 대응해서 나름대로 청교도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젠틀들이 갖고 있는 지방이라는 의식인 것 같아요. 이때 지방은 어떤 구체적인 그 지방을 의미한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한 것 같아.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교주의인데, 청교주의는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칼뱅 계통의 신학, 예정설을 받아들이고, 참고로 영국 국교회 자체도 칼뱅파 바탕이에요. 그래서 칼뱅의 중에 온건한 것을 좀 받아들였는데, 이 안에서 영국 국교에서 칼뱅의 오리지널, 근본적인 걸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이제 영국 국교에 있는 청교 그 카톨릭적 요소를 좀 깨끗이 하자 하는 그 극단파도 있었나 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청교주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인들은 원래는 영국 국교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명예혁명 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따로 교회가 이제 분리돼 나갔죠. 물론 예전부터 조금씩 분리돼 나갔지만 하여튼 자, 그래서 칼빈 계통의 신앙, 즉 예정설을 받아들이고 영국 국교의 카톨릭적인 의식의 잔재를 못마땅히 생각했다. 자, 이들 정화, 프리티 해야 된다는 생각을 원하는 신교 중에 좌파에 속하는 교파를 말한다. 그러나 그 내부에는 온건한 교파부터 또 가격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따로 요거는 따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 영국 국교도와 청교도 그 안에 여러 분파들을 제가 이제 나중에 좀 포를 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이제 청교도 혁명 볼게요. 여기에 청교도 혁명에서 명예혁명인데 요 부분은 이제 시험 문제 좀 나오죠. 예, 여기부터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잉글랜드에 투도 왕조가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천연으로 늙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개월 쪽을 찾다 보니까 요 스투어트 왕조가 등장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혼테크 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혼인권을 형성했기 때문에 여기 서로 다 연결돼 있어. 가문하고 가문끼리. 그래서 스투어트 왕조의 제임스 6세가 있었는데 이 제임스 6세 초빙이 이게 메리 스투어트의 여왕의 그 메리 스투어트의 이제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초빙을 해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해서 형성된 것이 스투어트 왕조야. 그래서 스투어트 왕조는 제임스 1세를 중심으로 해갖고 나라가 두 개로 이렇게 분리돼 있죠. 그래서 한 명의 군주는 보시지만 나라는 두 개야.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 동국연합이라고 해요. 동국연합체. 예, 요거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돼서 좀 보면 이 스투어트 왕조는 투도 왕조처럼 의회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예,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뭐 의회가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회와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것들이 청교도혁명이나 그냥 명예혁명의 또 어떤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보기 전에 잠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확인하고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특별하게 볼 건 없는데 일단 교과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아니 그 두 개를 먼저 보는데 미래에는 이제 여기 있고 미래에는 영국의 정치적 변화가 있죠. 예, 엘리어스 여왕 관련된 내용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잉크루즈 운동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아, 이렇게 있고요. 크노의 항해법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이게 무슨 교과서야? 어, 비상인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 보면 여기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그 내용도 있는데 자, 요 부분은 그 서계하고 겹쳐요 내용이 뭐 그렇게 뭐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내용을. 자, 그렇지만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뭐 문제 파악을 좀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서 어떻게 방식으로 나올 것 같은 초점을 이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좀 알 필요가 있어갖고 일단은 한번 읽어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제가 따로 이제 해놨는데 음. 자, 여기 이제 해놨는데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그 제미나이를 통해서 읽을게요. 챗GPT는 좀 이게 화면이 뿌옇게 보여가지고 지금 미러링 하면은 이제 괜찮은데 독화할 때 이게 뿌옇게 보여. 그래서 이게 좀 이게 보면서 이게 읽는 게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요거는 좀 그냥 제미나이 좀 시간 걸리게 좀 제미나이를 읽겠습니다. 이게 얘가 시동 걸릴 때 좀 늦어요. 준비하는 게. 자, 지금 하는 건 교과서 강독이고요. 두 번째 인지문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두 번째 인지문 얘기했나? 하여튼 66번입니다. 66번.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세 개 얘기했으면 두 개 이미지 얘기해 속 주시면 텍스트 돼요. 네. 내용을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영국의 헨리 8세는 수장법을 통해 국왕의 권위를 높이면서 해산된 수도원 등의 토지와 재산을 왕실 재정으로 흡수하여 재정 군사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 국교회를 확립하였으며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다. 대외적으로는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를 확보하고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였다. 또한 동인도 회사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하여 해외 시장을 개척하였다.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지주층인 젠트리와 도시 시민 계급이 성장하였다. 젠트리는 인클로저 운동을 주도하면서 지방의 행정을 장악하였다. 대부분 청교도였던 젠트리와 시민 계급은 자신이 주도하는 의회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였다. 제임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며 의회를 무시하는 등 전제 정치를 강화하였다. 뒤이어 찰스 1세도 의회에 동의 없이 과세하고 청교도를 탄압하면서 국왕과 의회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에 의회는 권리청원을 제출하여 국왕이 세금을 부과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였다. 자료 1. 이후 찰스 1세는 한동안 의회를 소집하지 않았으나 스코틀랜드와 전쟁이 일어나자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다. 의회는 국왕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국왕의 자의적인 세금 징수를 반대하였다. 결국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내전이 발발하면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다. 1642. 내전 초기에는 왕당파가 군사적으로 우세하였으나 의회파를 이끈 크로멜이 왕당파 군대를 격파한 이후 찰스 1세가 처형되고 공화정이 수립되었다. 1649. 이후 크로멜은 왕당파 일부가 남아있던 아일랜드를 원정하였다. 혹시 이 내용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아까 이제 잘 들리지, 되게 잘 듣지 못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인증도 다시 불러드립니다. 66번입니다. 66번. 제가 세 개 얘기했으면 두 개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의 텍스트 내용을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청교도 혁명. 16, 17세기 영국에서는 지주층인 젠트리와 시민 계급이 성장하였고, 이들 중 청교도들은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찰스 1세가 청교도를 탄압하고 의회에 동의 없이 과세하자 의회는 의회에 동의 없이 과세할 수 없다 는 내용의 권리청원을 왕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1628. 하지만 찰스 1세가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전제 정치를 계속하자 의회가 반발하면서 내전이 일어났다. 전쟁에서 의회파를 이끈 크로멜은 왕당파를 격파하고 찰스 1세를 처형한 뒤 공화정을 수립하였다. 청교도 혁명 1642년에서 1649년. 크로멜은 왕당파의 거점이었던 아일랜드를 정복하고 항해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청교도 윤리를 앞세운 엄격한 독재 정치를 펼쳐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결국 크로멜이 죽은 후 찰스 2세가 즉위하여 왕정이 부활하였다. 명예 혁명. 찰스 2세와 그의 뒤를 이은 제임스 2세는 의회를 무시하고 전제 정치를 펼쳤다. 이에 의회는 제임스 2세를 추방하고 그의 딸 메리와 그녀의 남편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하였다. 명예혁명 1688. 이듬해 의회가 왕에게 권리장전을 승인받음으로써 의회를 중심으로 한 입헌 군주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앤 여왕이 죽은 이후에는 독일의 하노버 공조지 1세가 즉위하여 하노버 왕조가 개창되었다. 이때부터 영국에서는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의회 중심의 내각 책임제가 시행되었다. 두 번의 혁명을 거치며 영국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여기 교과서 내용인데 제가 다 읽진 않고 일부 내용을 발췌하는 식으로 이제 교과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이제 읽어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계 읽기 전에 서양사 강좌 내용을 볼게요. 이게 좀 서양사 강좌가 지금 제가 언급을 안 했던 이유가 볼 내용이 없어요. 예. 그래갖고 여기 보면 잉글랜드 내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그래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서계보다 내용이 진짜 간소하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했지만 일단은 요거는 어떻게 할까? 예. 요거는 이제 일단 서계를 읽고 나서 이렇게 한번 좀 보충하는 식으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읽고 넘어갈게요. 그럼 서계 내용을 이제 넘어가서 혁명부터 길 보겠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1세로부터 이제 투도 왕조가 단절되고 메리 스투어트 아들인 스코트 왕 제임스 6세가 엘리자베스 영국 왕 제임스 1세를 즉위하자 절대 왕권과 우회 및 국민과 원만한 관계가 사라지게 되었다. 제임스는 이제 영국 왕이 되기 전에 요거 하기 전에 잠깐 요거부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거 하다가 깜빡했네. 좀 설명을 좀 하고 나서 넘어갈 필요 있었는데 제 개요를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걸 먼저 하고 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스투어트 왕조 중에 이제 영국의 청교도 혁명하고 명예혁명 관련된 사람들을 좀 언급을 하면서 이제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으로 읽을 이제 그 왕들 중에 네 명이 있죠. 제임스 1세, 찰스 1세, 그 다음에 찰스 2세, 제임스 2세인데, 자, 이들은 공통적으로 뭐냐면 의회에 대입하는 과정에 왕권을 강화하는 거야. 예. 의회하고 이제 대립을 했다는 게 이제 투도 왕조하고 좀 다르죠. 투도는 의회에 협조해서 왕권을 강화하는데, 얘들은 대립하는 과정에서 왕권을 강해. 예.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근데 그 방법이 좀 달라. 종교 정책 하는 과정에서 그 방법이 다른데, 자, 일단은,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는 영국 국교회를 강화하는 정책이에요. 영국 국교회. 그래갖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이 안에서 반대요. 자, 영국 국교회인데, 제임스 1세는 이제 이 사람은 특이하게 그 카톨릭교도가 아니에요. 예. 자기 어머니가 에디 스투어트가 카톨릭이고, 스투어트 가문이 카톨릭인데, 이 사람은 존 노스 때 어릴 때부터 이제 키워졌기 때문에 그 뭐냐 카톨릭보다는 감리교 쪽에 이제 신교 쪽의 사람이에요. 예. 그 때문인데 근데 이 신교를 떠나서 이 사람은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왕권을 강화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돼 가지고 자신이 이제 믿고 있는 이제 그 감리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로교 같은 것들보다는 영국 국교회를 이제 중요시 여기고 이걸 통해 강화시키려고 했어. 그래서 그 당시 극단이 있죠. 예, 청교도도 반대하고 그 다음에 카톨릭도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반 카톨릭, 반 청교도를 했다. 요때 청교도는 아직은 이제 그 뭐냐면 국교회에서 분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예.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일단 청교도에 대한 탄압이 있고, 그다음에 카톨릭도 원래는 이제 제임스 1세에게 좀 기대를 걸었죠. 자기 어머니가 이제 그 카톨릭이고 하니까. 근데 기대를 무시하고 카톨릭 탄압을 했어. 그래서 경우에 이때는 제임스 1세가 강조한 영국 국교회, 이때 영국 국교회는 강교회파라고 보시면 돼요. 예, 뒤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교회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카톨릭과 청교도가 대립하는 구도가 있어. 그래서 카톨릭의 이제 가이포커스가 가면 있죠.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가면이 있는데, 가이포커스라는 인물이 가면 쓰고, 의사단에 들어가서 하약을 폭파시키려고 했다가 들킨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청교도도 원래 이제 영국 국교회지만, 일단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뭐냐, 피길 파더즈라고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그 아메리카로 갔죠. 그런 상황이 있고, 자, 찰스 1세는 좀 달랐어요. 같은 영국 국교였지만 이 찰스 1세는 이제 뭐 왕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카톨릭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어. 물론 지가 카톨릭 믿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카톨릭에 호의적이기 때문에 이 영국 국교회 중에 카톨릭과 가까운 이 고고 그 교파교회라는 그 파벌을 강조해. 그래서 고교회파 강조인데 여기 교파교회라고 이제 할게요. 여기 고파교회. 그래서 이 고파교회는 영국의 그 뭐냐 국교도지만 어디에 가까우냐 카톨릭에 가까워. 그래서 영국 국교를 내세울 경우에는 반발이 크기 때문에 이런 카톨릭에 가까운 영국 국교를 내세워서 왕권을 강화하고 친카톨릭 정책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의회가 이제 다수 차지하는 청교도와 그래서 카톨릭과 영국 국교회 중 국파교회가 있어. 고교학파가 이제 영국 고파교회예요. 예. 고고학파가 이제 싸움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왕단파 위에파의 싸움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물론 종교 정쟁 종교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만 보면 좀 그렇지만 이 종교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구도가 형성됐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왕정복구 이후에서 이제 찰스 2세 때는 이제 제임스 2세는 좀 상황이 달라. 찰스 2세나 제임스 2세는 얘는 완전히 100% 카톨릭이야. 오랫동안 프랑스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차원을 넘어갔고 뭐냐면 이걸 국가에서 이제 용인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개인만 그냥 카톨릭 믿고 있으면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이 믿는 종교를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을 때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국교회, 뭐 청교도는 그 당시에 이제 세력이 좀 약하게 있어요. 왜냐면 요때 크노엘이 깽판 치는 바람에 청교도는 이제 한물 갔고 요때 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국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청교도가 없는. 그래서 주로 이제 일반 국교회와 카톨릭이 이제 대립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뭐 심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과시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청교도도 부수적으로 때려 맞았어. 예, 이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 당시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 때는, 이때는 그 강경 국교회, 일반 국교회와 카톨릭이 이제 뭐냐면 대립구도가 형성됐고, 청교도는 힘이 약해지고, 카톨릭이 탄압받을 때 청교도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탄압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내용을 한번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뭐 고파교회가 나왔다. 고고회파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친카톨릭 정치가 아까 전에 영국 국교회가 중에 카톨릭 쪽에 상황 그 경향이 강한 그런 교회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는 찰스 1세와 제임스 1세와 다르게 개인적으로 종교를 받아들였고 이거를 뭐냐 국가 신앙으로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한 과정에서 의회 충돌했다. 그리고 이때 충돌했던 세력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청교도가 아니에요. 이미 청교도는 이때 세력이 약화됐고 국교회 일반과 카톨릭이 이제 대입하는 과정에서 청교도는 이렇게 뭐냐면 불똥을 떼어갖고 이제 얻어맞았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돼요. 이 구도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계속.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제임스는 영국 왕이 되기 전에 자유왕국의 진정한 법이라는 왕권 신수를 조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왕권 신수설에 상당히 경도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왕권 신수설 그래서 자유왕국과 진정한 법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왕권 신수를 물어볼 때. 그래서 영국 사정이 어두운 그는 영국 왕이 되자 이를 실천하러 옮기려고 했다. 그래서 말하자면 대륙형의 그 프랑스 같은 절대 왕정을 지향한 건데 이거는 이제 잉글랜드 맞지 않죠? 잉글랜드 의회 중심이잖아. 그 투도 왕조도
의회에 협력해서 이제 절대 왕권을 누렸던 거고, 근데 이 사람은 저쪽 프랑스의 이제 반려 왕조라든지 뭐 그 부르본 왕조 그런 거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예. 자, 제임스의 이러한 그의 생각을 첫 번째 의회 폭명했고, 이에 놀란 하원은 곧 반대 의사를 폭명했다. 그래서 절대 왕권과 의회의 이제 대립이 씨앗이 뿌어진 것이다.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넘어가서 이제 요거 넘어가기 전에 어, 그 당시 그가 썼던 그 뭐냐면 자유왕국과 진정한 법이라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게 예전에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예, 얘가 어디 있나? 예. 자, 요게 이제 제임스 6세가 그 잉글랜드 왕이 되기 전에 공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익명으로 이제 발표했던 거 하는데 자, 하여튼 요거 내용을 한번 읽어보는데 좀 길지만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갑자기 안 되네요. 잠깐만요. 1598년 제임스 6세,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가 익명으로 발표한 왕권 신수설의 이론적 토대인 자유왕국의 진정한 법, The True Law of Free Monarchies의 주요 대목 전문 번역본입니다. 요청하신 원칙에 따라 역사적 설명 없이 사료 내용만 제시합니다. 자유왕국의 진정한 법, The True Law of Free Monarchies 1598. 왕이 신성한 권리에 대하여 국왕은 지상에서 하느님의 살아있는 형상이다. 성경에서 국왕을 신가드이라 부르는 것은 정당한데 이는 국왕이 지상에서 하느님을 대신하는 권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국왕은 국가라는 몸의 머리이며 백성이라는 가족의 아버지이다. 아버지가 자녀들에 대해 생살여탈권을 가지듯 국왕은 모든 신민에 대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 국왕의 권력은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된 것이며 따라서 국왕은 오직 하느님에게만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국왕과 법의 관계에 대하여 국왕이 법의 창조주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법이 국왕의 창조주인 것은 아니다. 법은 국왕으로부터 기원하며 국왕의 승인을 통해 효력을 갖는다. 국왕은 국가의 모든 법 위에 군림하는 자이며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라 법을 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전제적 권한을 가진다. 비록 선량한 국왕은 백성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길을 택할 것이나 그것은 국왕의 선의에 따른 선택일 뿐 법에 의해 강제되는 의무는 아니다. 국왕은 말하는 법, 렉스 로켄스 그 자체이다. 신민의 복종 의무에 대하여 신민은 국왕이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설령 국왕이 폭군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은 그를 폐위시키거나 저항할 권리가 없다. 폭군은 하느님이 백성들의 죄를 징벌하기 위해 보낸 채찍과 같으므로 백성들은 오직 기도와 인내로써 그 시련을 견뎌야 할 뿐이다. 국왕에 대한 반역은 하느님에 대한 반역과 같으며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대죄이다. 신민의 본분은 국왕의 명령을 따르고 그를 위해 재산과 목숨을 바치는 것에 있다. 국왕의 사법권에 대하여 국왕은 국가 내의 모든 사람과 모든 사안에 대해 최고의 재판관이 된다. 국왕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그 누구도 국왕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뒤집을 수 없다. 모든 사법적 권위는 국왕에게서 유출되는 것이며 법관들은 국왕의 대리인으로서 그의 의지를 대행할 뿐이다. 국왕은 자신의 뜻에 따라 누구든 처벌하거나 사면할 수 있는 고유한 특권을 보유한다. 제임스 1세가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영국의 어떤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또 영어 성경판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사람이 왕이면서도 좀 지식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자, 제임스는 종교에 관심을 갖고 즉위한 지 얼마 안 돼요. 지금도 영어 사용 군민이 사용하는 흥정 흥정이라는 건 왕이 직접 이제 그 하사했던 그 내용이요. 흥준판 성경을 만든 한편 청교도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다. 자, 청교도는 그 당시엔 영국 국교와의 이제 뭐냐면 속해 있었지만
나름대로 이제 영국 국교의 어떤 그 카톨릭적 요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제임스 1세하고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요인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청교도 압박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아메리칸 대륙으로 갔죠. 그리고 이 유명한 피그림 파드지가 돼서 그러니까 청교도 중에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해외 나간 사람들 피그림 파드지라고 하거든요. 이들에 위해서 이제 뭐냐면 그 미국의 어떤 식민지가 개척이 되는데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피그림 파드지와 관련된 요 내용이 이거는 나중에 이제 미국 독립운동 할 때, 아니, 미국 그 독립혁명 관련된 내용 할 때 다시 좀 언급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왕교가 없으면 왕도 없다. 라는 신념의 소유자인 제임스에게 청교도는 영국 국교의 주교 감독 제도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라고 봤다. 왜냐하면 영국 국교회가 카톨릭의 어떤 요소를 받아들여서 카톨릭의 요소가 이제 이런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톱다운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왕을 중심으로 해서 톱다운 시스템이 만연했거든요. 이게 주교 제도인데 이게 청교도가 잘못하면 이게 청교도 안에 분리주의 성향이 되게 강한 개별주의 성향이 강한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이제 지향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중앙집권적인 어떤 주교 제도가 파괴될 의무가 있다고 이제 봤던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청교도든 박해를 피해서 메인플라워를 타고 이제 영국 대륙 건너갔다. 요거 예전 기출문제 나왔죠. 그 과정에서 메인플라워 선언이 그 있죠. 메인플라워 선언. 요건 나중에 미국 그 독립혁명 할 때 좀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 이러한 제임스에게 의회가 왕이 필요한 재정적 을 뒷받침할 리가 없고 그는 직접 의회를 무시하고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한 덕세를 이제 징수했다. 그래서 이제 이 덕세는 이쪽 인두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거부 사건을 지지한 까닭으로 그 당시 그 에드워드 코크가 대법관직에 파면되자 절대왕권의 전제 조치는 세인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의회의 어떤 통과 없이 뭐냐면 자의적인 가세를 한 게 여기 찰스 1세 때는 덕세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찰스 2세 때 있죠? 찰스 2세인가? 제임스 1세 때는 덕세가 있고 그 다음에 찰스 1세가 선박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선박세가 한번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제임스 힐스의 그 뭐냐면 덕세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잠깐 살펴보고 요것만 살펴보고 끝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두스의 일종 같은데 한번 좀 더 살펴본 다음에 끝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덕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제임스 1세가 자의적으로 이제 부과된 덕세인데 그래서 잠깐만 이게 덕세가 아닌데. 어. 맞네요. 예. 그래서 요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뭐 있는데 잠깐만요. 내가 한번 설명을 좀 인구에 부과됐다고 하는데 요게 추미론의 치안박사에게 보낸 덕세 징수 지침 해가지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덕세가 이제 뭐냐면 자발적인 기부금 형식으로 걷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충동성을 실현하면 왕에게 기꺼이 돈을 내라. 그래서 강제성을 이제 이렇게 부과하는 기부금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기부하기 어려운 그 갈치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만한 왕실 지출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그 원납전 같은 이런 내용을 이제 거뒀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근데 이제 서양사 개론에는 이게 내용이 좀 보면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덕세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구체적인 설명이 안 돼 있어. 근데 일종의 기부금이다. 강제로 걷는 원납제 비슷한 기부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인데 요것도 한번 읽고 끝나긴 하죠. 읽고 이제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제시된 자료에서 언급된 자의적인 과세 및 의회와의 갈등과 관련된 제임스 1세의 덕세, benevolence, 징수요청 서신 전문 번역본입니다. 추미런이 각 주의 치안판사들에게 보낸 덕세, benevolence, 징수지침, 1622년 3월 31일, 국왕전하의 발츠, 팔라티네이트, 회복을 위한 원조 및 신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에 관하여 우리는 국왕전하의 명에 따라 현재 그리스도교 세계의 위급한 상황과 국왕전하의 가문이 처한 긴급한 곤경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귀하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다. 국왕전하께서는 신민들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기부, 즉 덕세 비네볼런스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결정하셨다. 1. 귀하들은 관할 구역 내의 모든 신민 중 적절한 자들을 소집하여 그들에게 현재 급박한 사정을 설명하고 국왕전하와 국가의 방어를 위해 드릴 기부금을 요청하라. 2. 이 기부는 법적인 강제 조세가 아니며 신민들이 국왕전하와 그 가문에 대해 품고 있는 충성심과 애정의 자발적인 표현이어야 한다. 3. 귀하들은 기부에 참여한 모든 자의 성명과 그 기부 금액을 상세히 기록한 명부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추밀원에 제출해야 한다. 4. 만약 기부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 공적인 목적에 대해 악의적인 발언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의 이름과 구체적인 거부 사유 역시 별도로 기록하여 보고하라. 자, 그래서 여기에도 좀 약간 부연 설명하면요. 일단 제임스 1세가 이걸 어떤 논리로 거뒀냐면 왕이 어려우니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라.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이제 선물이다. 선물이니까 왕에게 주는 선물이니까 그 세금이 아니죠. 의회 승인이 필요 없다. 그런 논리로 이제 거둔 거예요. 의회 승인 없이.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찾아가면서 명단을 작성했잖아요. 기부 명단을. 그래갖고 이제 직접 관리가 와가지고 부유한 상인들 진주대한테 이 명단을 이제 작성하면서 왕에게 당신의 충성심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 압박을 하고 만약에 이제 내면 괜찮지만 내지 않을 경우에 명단이 다 작성됐기 때문에 명단에 이제 내지 않은 사람들이 적었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명단 없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불충한 자를 지켜가지고 상당히 불이익을 받았나 봐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반강제적으로 원납정 형식으로 했다. 괜히 안 났다가는 이제 뭐냐면 명단에 올라가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찍혀가지고 불이익을 수 있기 때문에 덕세를 납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덕세를 가지고 이제 세인트 존 사건이라는 것들이 이제 뭐냐면 볼 수 있는데 이게 덕세의 어떤 강압성을 잘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올리브 세인트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의회 승인 없이 기부금 징수는 대원장의 뭐냐면 반하는 행위다. 공개 비판하니까 제임스 1세가 그들 이제 성실청 왕실 법정에 세워가지고 막대한 벌금형을 떼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자발적이나 말이 허구적인 걸 이제 볼 수 있는 사건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성실청이 나오는데 원래 성실청은 그냥 간단한 법률을 처리하는 이제 왕실 재판이었는데 이게 스튜어트 왕조 때부터 이제 욕을 더럽게 얻어먹어. 그 세인트 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래서 나중에 성실청이 폐지되거든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덕세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 그 다음 내용을 이 제임스의 정책 그 다음 주를 덕세 다음 주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